안녕하세요. 오늘 토스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관련된 뉴스가 발표가 되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뇌피셜로 알아보려고 해요. 자, 같이 보시죠. 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지금 현재 뭐 공공택지라든가 뭐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입주할 때 이제 실거주 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입주를 해야 되고 전세를 못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3년 동안 준공이 나고 3년 동안은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법을 만든 것 같아요. 아예 의무제를 폐지는 못하고 그냥 3년만 유예를 해준다. 어차피 3년 지나면 뭐다? 실거주를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일단은 바로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개정안 처리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은 야당, 여당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개정안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양당 서로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3년이란 기간이에요. 그 세법상의 문제와 학기 이런 거를 생각해서 제정했다고 하는데 4년이 맞지 않았을까. 이유는 전세입자들이 준공나고 그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2년 뒤에는 집주인이 입주하겠다 하고 쫓겨나야 돼요. 지금 전세가 1 플러스 1, 그래서 2년 플러스 2년이잖아요. 1 플러스 1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법이랑 좀 부닥치는 부분이 있는데 3년으로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미치는 영향을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수혜를 겪는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 지역이 거의 집중적이에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분양한 아파트들이 대부분 규제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녀석들이 아마 수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준공이 내년, 내후년에 나면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전세가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뒤에 쫓겨날 거를 알고 있잖아요. 세입자들이. 그래서 아마 비싸게 전세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 보면 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예상 효과. 예상 효과는 일단은 자금 스케줄을 뭐 대출을 받고 입주를 진행하려고 했던 주인들이 좀 잔금이 어려워지거나 대출 여력이 조금 바뀌어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전세, 뭐 2년 사이에 또 자금을 또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툴을 찾아야겠지만 어찌됐든 바로 잔금할 때 전세를 주면서 잔금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일단은 가장 큰 효과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세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이제 내년부터 공급이 없다, 올해 공급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 내후년에 준공 나는 물량이 사실은 마지막 세 아파트 서울 쪽에 그 준공 물량들이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전세를 가지 못하면 아마 내년부터 서울의 전세값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죠. 그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 정책이 나온 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세들이 2년만 살고 나가야 되는 전세긴 하지만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전세 가격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계층 간의 갈등과 형평성,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또 나올 분양들 있잖아요. 서울에 나올 수 있는 규제지역 재건축 분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대출력이 안 돼서 청약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메이플자이라든가 또 앞으로 나올 원펜타스라든가 청담 르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는 자격되는데 당첨될 것 같은데 근데 대출이 좀 어렵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당첨되고 전세 주면 되지. 근데 요런 자금 스케줄을 짤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꼭 많아야 청약을 한다가 아니라 난 잔금 전세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잔금하고 나서 2년 뒤에 결국에는 대출을 받긴 받아야겠죠. 네. 자, 3년 유예 기간 후에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지도 한번 우린 따져봐야 돼요. 일단은 분양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일단 경쟁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죠?
왜냐면 자금력이 좀 모자란 분들도 진행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전세에 나갈 때 뭐 퇴거 대출, 전세자금 퇴거 대출 또 이런 것도 진행해서 또 자금 확충하고 하면 되니까 아마 분양시장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요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 시장에는 아마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매매 시장에는. 왜냐면 기존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은 실거주 의무가 없잖아요. 규제 지역들이 아닌 경우도 또 대다수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매 시장에 큰 여파는 없을 것 같고, 전세 시장은 아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새로 주목나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들이 풀려버리면서 전세 물량이 공급되면서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시장에는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분양 시장은 경쟁률을 좀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매매 시장 글쎄요, 갭 투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 조금 더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년 이후 2027년에 부동산 상황을 예측해 보는 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3년이 지나고 나면 해당 아파트들은 다 집주인들이 입주를 하겠죠. 그죠? 그럼 그 전세입자들은 또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세입자들이 또 다른 전세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당시는 분양 매물이 아예 없을 거란 말이죠. 신규 공급 자체는 아예 없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3년 뒤에 실거주 의무는 유예됐지만 3년 뒤에는 폐지되지 않을까. 이게 폐지가 돼야만이 전세값이 3년 뒤에 팍 폭등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전세입자한테 너 나가, 나 집 들어가야 되니까 의무제 때문에 나 입주해야 돼,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 하려면 그쯤에는 그냥 폐지를 해버려야 전세입자들이 계속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아마 실거주 의무제는 폐지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규제 지역 그리고 분양, 공공택지 분양 이런 부분이 과연 2027년도에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뇌피셜이긴 하지만 사실 근거는 있죠. 근거는 있지만 분양이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분양이 아예 없는데 실거주 의무가 왜 필요하죠? 유명무실한 제도잖아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실거주 의무는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실거주 의무는 폐지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제 말입니다. 자, 법안의 실효성과 국민의 정서적 동의 두 가지가 물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의 정서적 동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르고 또 주택 가격이 또 위험하고 하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의 안정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의 실효성, 분양 물량이 없을 거니까, 아니 실거주 의무가 왜 필요하냐, 공공택지 분양도 없고 재건축 분양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법안의 실효성 부분과 국민의 정서적 동의,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제는 아마 유예가 아니라 이제 2027년도가 되면 아예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책이 왜 나왔는지 그 속내를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속내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려요. 결국 신규 물량, 공급 물량의 감소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정부든 국민이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매매 시장에 막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주택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이 오르려면 전제 조건은 전세 가격이 막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막 오르기는 어렵고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를 수 있는 시장 구조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이 정책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주인 안 살아도 돼, 니들 청약해서 당첨돼서 전세 줘도 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청약시장은 더 뜨거워질 것이고, 그것이 당첨되고 나서 전세 물량이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갈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아마 이 정치 하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라고 야당 여당은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세 가격이 오르긴 오르겠구나. 그럼 결국 그것은 후행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확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전세 가격의 오르는 수준을 좀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정치권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 무엇을?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하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또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세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택가격,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걸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흐름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국에는 물량 감소는 전세시장의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그것은 결국에는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을 불러오겠구나. 그렇다면 숏텀이 아니라 롱텀 혹은 중기텀 이렇게 미들텀 정도로 봤을 때는 지금 올해 2024년도 주택을 매수하기 어찌 보면 가장 좋은 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시장을 조금 면밀히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갈아타기 하실 분들 뭘로 갈아타기 한다? 중대형으로 갈아타실 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들은 올해 좀 발품을 많이 팔고 면밀히 움직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전세시장. 그러면 그건 뭐 서울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결국에 초고가 전세시장이 오르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이 오르고 그 다음 스텝이 오르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상위단, 포식자들의 그 전세시장을 조금 낮추게 되면 그 하위단도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전세시장에 있다고 보시고 이 정책을 실행한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거나 하향 안정화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냥 정책의 의도만 파악을 하고 전세 가격의 흐름을 보면 그 다음 스텝으로 매매 가격의 흐름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전세 가격은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또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집을 24평에서 33평 전세로 아니면 입지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전세를 가고 싶은 욕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엔 금리도 전세시장 가격 오르는 것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급적인 부분도 또 감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시장 가격 상승에 일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이 집값 수준에서 전세값 레벨링이 스텝 올라가게 돼서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받쳐주고 다시 또 올려주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신다면 지금 매매하고 전세 갭 차이가 좀 가장 큰 타임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임에는 매매를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뭐 청담 리얼도 있고 또 방배동도 있고 잠실도 또 재건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건축 관련 이슈들 저희가 설날 지나고 또 많이 준비해 드릴 거니까 같이 공부 많이 해보시고 똘스와 함께 부자 되시는 길을 한번 같이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날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연휴 잘 세시고 명절 지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독자가 1000명 뚫었어요. 자, 2000명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는 얼굴도 안 나오고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